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시사평론가 저는 김성환이고요. 제 앞에 김민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구독자 친화 방송을 지향하기로 했잖아요. 김성환 평론가님이 제 마음대로 했어요. 결심하시고 네, 저는 그것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도 오늘 아침에 한 700분, 769분이 지금 방금 전에 숫자가 쫙 올라가더니 들어와 계세요. 들어오셨어요. 아직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한 700분 정도 와 계시더라고요. 심은정님, 여름엔 수박님, 이선영님, 뽕뿌미님, 까만콩님, 김정숙님, GV영님,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거 SYD NEY 토토김님, 나의 꿈 나의 모든 것님, 김정숙님, 지니77님, 핑크님, 뭐 이런 분들이, 찐엄마님도 또 들어와 주셨고, 야생사과님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 방송을 지켜보기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쓰시고 계시거든요.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김민하 평론가도 좀 말씀하세요. 감사드립니다. 그럼 뭐야? 좀 진정성을 담아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김민하 평론가의 매력이에요. 저보다 김민하 평론가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김민하 평론가 이걸 왜 귀엽다 그러지? 되게 웃기더라. 뭐가 귀엽다 그러지? 웃기더라는 네, 제가 웃기다는 얘기죠. 네, 네. 그 봐요. 지금 구독자님들께서 막 인사 나누시면서 살려주십시오. 이거 올리신 분들 계세요. 사실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저는 진짜 뭣도 몰랐어요. 거의 유튜브를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이게 처음이었거든요. 와서 뭔가 이렇게 어색한 느낌도 있었고 그냥 하는 거에 급급했던 기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구독자님들이 보이고 어느 순간 뭐가 보이고 누가 반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런 게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고요. 김민하 평론가도 그런 느낌을 좀 갖고 계시면 나중에 혼자 유튜브 채널 하나 파가지고 대박 나는 그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대박은 제가 모르겠고 아무튼 네, 늘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는 김성환 평론가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자, 구독자님들하고 계속 중간중간에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좀 소개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어제 저녁 때 제가 집 밖에 나갔다가 한 10시 반쯤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톡을 보내줬나 봐요. 와이프가 뭐 사람이 많이 죽었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지금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지금 다쳤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신문하고 그다음에 지금 각 신문이 올려가지고 서비스하는 그 신문판을 우리가 직접 보면서 매일 신문들을 점검을 하잖아요. 근데 신문사들이 판가리를 한 곳들이 꽤 여러 곳이 있었어요. 아마 일본은 아까 몇 시라고 말씀하셨죠? 사고는 9시, 밤 9시 30분경쯤에 일어났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고 기사 일보가 뜨는 데까지는 한 40분 정도? 그 정도 시간이 좀 지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속보로 제 이제 스마트폰에 속보가 전해진 거는 어젯밤 10시 17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30분에서 이제 뭐 그 정도 그 이상의 시간 정도가 이제 걸린 것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고 자체는 밤 9시 27분에 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때 이제 사상자가 13명 발생했다라는 게 먼저 전해졌고. 네. 이 중에 이제 사망하신 분 그리고 이제 중상 몇 명, 경상 몇 명 이렇게 쭉 숫자가 나왔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오늘 아침까지 전해지고 있는 소식은 사망이 9명이고 1명이 중상, 3명이 경상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격자들에 따르면은 이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을 해서 인도에 있던 사람들을 차로 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경찰도 60대 남성 운전자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보행자들을 차로 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변 목격자들은 급발진인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목격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차가 여러 명을 치고 서울역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다가 멈춰 섰다. 멈춰서기도 했다 중간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동선을 보면은 급발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설명도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다른 원인, 예를 들면 뭐 음주라든가 이런 걸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예. 경찰은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뭐 사고 현장 거의 뭐 아비규환이었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저도 자주 다니는 교차로에 있는 데거든요. 시청역 출구 나오는 교차로기 때문에 조선호텔 쪽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횡단보도 있는 쪽에 그 신호가 짧게 나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꽤 밤 시간 요 정도 시간이면은 또 이제 귀가하려고 사람들이 몰렸었던 것 같은데 그 횡단보도 있는데 인도 위쪽으로 그냥 돌진을 해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전해지는 얘기로는 지금 차가 갑자기 지그재그로 돌진하면서 횡단보도하고 보행자를 덮쳤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가스통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엄청난 그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리가 서울역까지 들렸다라고 목격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차량이 이게 예를 들면 큰 트럭이 아니라 그러니까 승용차잖아요. 승용차 한 대가 이렇게 돌진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상자 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엄청나게 충격이 가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피해자가 많을 수가 없는데 어찌됐든 경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또 뭐 고령자 뭐 운전 관련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68세를 고령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애초에 이제 70대라고 알려져서 네. 오늘 이제 배달 온 신문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나 이제 중앙일보 같은 경우 일면에다가 이제 70대 운전자가 낸 사고다 이렇게 크게 썼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68세다라고 하는 게 추가적으로 나오니까 이걸 다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대라는 얘기가 다 없어졌는데 이 사고가 발생한 데가 사실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사가 가까운 데잖아요. 네, 조선일보가 거리상으로는 제일 가깝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두 개 신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사를 좀 자세히 썼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목격자들을 더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을 훨씬 더 많이 취재를 한 것 같고, 맞아요. 예. 동아일보는 바로 이제 그 당시에 이 60대 남성이 운전을 했고 동승한 여성이 있는데 이 동승한 여성을 바로 또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동승한 여성은 뭐 급발진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근데 이 두 개 신문의 경우에는 또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쳐야 된다 이 지적을 신문에 또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최근에 뭐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사건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경찰 조사를 통해서 원인이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사실은 좀 짚어야 될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원인이 다 없는데, 맞아요. 다 없는데 예. 그냥 이 아무 이제 다른 외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 운전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실수가 발생했다. 이게 밝혀져야 사실은 할 수 있는 지적이어서 지금 하는 지적은 성급하는 것 같고 다만 이것과 별개로 뭐 그런 정책이 실효적으로 필요하느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경찰 조사가 마무리돼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라고 하는 뭐 이런 표현도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 운전자가 자기가 사고 내고 난 다음에 그 충격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그 여성이 울고 있었다 이런 목격담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나오면은 저희가 이게 아마 굳이 전해드리기 전까지 아마 굉장히 많은 보도가 쏟아질 거기 때문에 내일은 꼭 전해드려야 될 만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 소식 또 따로 전해드리고요. 아니면 다른 소식으로 얼마든지 또 접하실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뉴스를 좀 정리하는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 많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것이 국회 운영위원회예요. 저희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위원회에서 일종의 뭐 대통령실을 그 소관 상임위로 두고 있는 것이니까요. 뭐 최상병 문제라든가 특검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그리고 명품백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종의 이제 여야 간에 충돌할 만한 그런 그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소식들이 굉장히 신문에 비중 있게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점은 보수신문하고 오래간만에 보수신문하고 진보신문이 이렇게 오래간만은 아닌가? 이렇게 쫙 깔리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애써 보수신문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사를 더 비중 있게 올리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고 진보 성향의 신문, 뭐 사실 한국일보는 이제 보수신문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한때 중도를 지향했던 한국일보, 거기 한국일보를 기준으로 해서 경향 한겨레 신문은 운영에 나온 소식을 굉장히 비중 있게 실었습니다. 일면부터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보여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도심 역주행 13명이 쓰러졌다. 이 소식을 일면 왼쪽에 머리 기사로 전하고 있고요. 프랑스 소식을 더 오히려 크게 키웠는데 운영의 소식은 없죠. 프랑스에 훨씬 관심이 많고 오늘 이 지면을 넘겨봐도 맞아요. 프랑스 소식 굉장히 많아요. 프랑스 극우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프랑스에 일종의 이제 지식인이라고 하는 층에서는 그 르펜이 다시 등장하고 저렇게 아니 마크롱을 꺾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지지가 30%가 넘는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을 치른 것인데 1차 투표 결과 1당이 지금 극우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RN 국민연합인가요? 이 RN이 될 수가 있다. 그 르펜은 굉장히 유명한 여성이에요. 그렇죠. 이 아버지가 장마리 르펜이라고 거의 이제 90대 넘어가는 사람인데 거의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사실은 이 국민전선이라고 하는 이 전신이 되는 정당을 이끌었는데 그때도 극우인사라고 해가지고 대선 나오면은 이 극우인사를 막기 위해서 좌우가 연합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았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장마리 르펜의 딸이 마린 르펜이고 이 마린 르펜이 사실상의 지금의 저 국민연합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지금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은 또 본인은 살짝 뒤에 물러서 있고 잘생기고 유능하고 이미지가 좋은 20대 젊은 그러한 또 지도자를 앞세워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이미지를 계속 리뉴얼을 해온 거예요. 이 장마리 르펜은 대놓고 이 홀로코스트는 조작됐다라는 식의 유대인 혐오를 막 재생산하는 인물이었는데 아니 유럽 쪽에 아니 서방 세계 지식인들은 치를 떨어. 그렇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어쨌든 근데 좀 더 젊어지고 그리고 뭔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척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주의자인 척도 하면서 그렇지만 무슬림을 몰아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쪽으로 막 탈각을 해온 거거든요.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그것을 배우자는 얘기인가? 뭐 아무튼 조선일보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보도를 하고 있죠. 그렇게 말이에요. 한겨레신문 칼럼도 뭐 나왔지만 오히려 그 극우가 전쟁에 반대하고 자유주의 진영이라고 하는 쪽에서 전쟁을 오히려 해야 된다고 하는 쪽에 얘기들을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 완전 뒤집힌 거네.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그게. 네. 이거 완전히 뭐 그것 말고도 지금 미국이 개입하고 있는 전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뭐 독일 녹색당의 경우에는 더 우크라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뒤바뀌었지? 도대체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는 어디로 간 거지? 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 이후로 일종의 이제 그 극우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자꾸 중동에서도 전쟁이 나니까 이민자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린 전쟁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같은 이제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하는 권위주의 대통령인 푸틴하고의 어떤 러시아하고의 관계. 이 크게 두 가지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세상이 좀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서 그 칼럼이 문득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오히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내가 감탄한 게 뭐냐면은 그냥 툭 던지면은 그냥 김인할 평론가 절절절절절. 아니죠. 너무 그냥, 놀라워요. 그냥 너무 똑똑해. 그냥 아는 척 한 거죠. 그냥 뭐 아니야. 살아남기 위해서. 인정해. 제가 인정합니다. 아닙니다. 너를 인정하노라. 하여튼 자 조선일보 보여드리다가 엉뚱한 데로 빠졌어요. 자 중앙일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또 있어 프랑스. 그리고 교통사고 소식이 있고요. 운영의 소식은 없죠. 동아일보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일면을 일종의 이제 판가리를 확 해버렸어요. 동아일보는. 그러니까 소식을 좀 더 키워가지고 원래 이게 신문에 배달된 동아일보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최종판 마지막 광화문판이라고 불리는 신문에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면을 일종의 이제 제목 그러니까 기사들을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작업들을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 사고 기사를 좀 옆으로 많이 키웠어요. 네, 네. 키우고 배열도 좀 다시 바꾸고. 근데 거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야 이종섭의 전화 02-800-7070 누구냐 정진석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기밀사항이다. 굉장히 제목은 좀 점잖게 뽑았는데요. 쭉 조중동 이렇게 가면서 점점점 이렇게 와서 동아일보는 그래도 이건 일면에 안 올릴 수는 없는 거야. 사안에 대한 차상무 문제에 대한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 동아일보는 이건 뭐라고 해야 되냐? 양심이 살아있다 그래야 되냐?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그래서 동아일보는 일면에다가 관련 소식을 올렸고요. 한국일보 보여주십시오. 한국일보도 저것도 역시 판가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원래 저 탑 기사에 있었던 대통령실 야당 윤경로설 국회 격돌이 제일 머리 기사로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최종판 광화문판에서는 확 위아래를 바꿔가지고 서울시청역 차량이 인도 돌진 9명 사망을 위로 확 올리고 그 기사를 조금 더 줄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거 편집을 이런 식으로 다시 바꾼 거예요. 그리고 경향신문요. 경향신문 보여주십시오. 자, 저렇게 머리 기사로 경로 이태원 명품백 다 실체 없다는 용산 이렇게 해서 일면 기사를 저렇게 그대로 배치를 했고요. 한겨레 신문요. 차상병 사태 박정훈 항명이 본질이라는 용산. 근데 그 옆에 프랑스 소식도 있고요. 그 밑에 서울시청역 교차로 교통사고 얘기를 한겨레 신문은 넣어놨고 방금 전에 경향신문은 마지막 최종판에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이건 참고로 신문을 읽기에 어떤 저렇게 조그만하게 최종판에 오른쪽에 경향신문은 사실은 취재를 다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편집을 바꾸기 싫었을 수도 있고. 업데이트가 잘 안 된 거죠. 이 신문 너무 편집 솔직하게 자체가. 나는 나 때는 그래도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걸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했잖아. 하여튼 그렇게 조그만하게 기사를 넣었습니다. 모든 신문들이 사실은 다 밤에 비상이 걸렸을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기자들 다 호출하고 사회부 기자들이 특히 굉장히 바빴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일면을 저희가 보여드렸으니까요. 이제 그러면 일면 안에 쓸 수 있는 기사는 좀 한계가 있었을 거고요. 관련돼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씩 최대한 스피디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3면 보여주십시오. 일단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참모들이 나왔으니까 아니 그 차상병 문제와 관련해서 이종섭 죄송합니다. VIP 경로가 있었냐 없었느냐 7월 31일 날 국가안보실 회의 때 그때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보고 올라간 게 그게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느냐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경로했느냐 그 얘기잖아요. 있었느냐는 걸 물었어요. 중앙일보 3면에서 이렇게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은 거예요. 야당 대통령 경로 후 해병대 수사 외압 그 경로가 시작됐다고 얘기하는데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화낸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깜짝 놀랐어. 이 사람 얘기 듣고.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예? 김태우 1차장이 답하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앞에서 화낸 적이 없다.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고요. 네. 고민정 의원이 또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 들은 적이 있느냐라고 재차 물어보니까 김태호 차장이 들은 적이 없고 주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에서 순직 해병대원을 언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어이가 없어. 그 어제 이 기사로 온라인 기사로 제가 그 보고 난 다음에 진짜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군 통수권자로서 화 좀 내면 안 됩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어디로 간 거야? 그리고 성일종 의원이 얘기했던 거 그건 뭐예요? 대통령이 야단 좀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던 거고 다 어디로 갔어?
작년 8월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하나하나씩 논거가 무너졌잖아요. 통화된 통화 기록이 전부 다 재판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 항명죄 관련돼 있는 재판 과정에서 다 쏟아져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전화가 많이 이루어진 건데 그게 막 드러나고 총선 때 심판받고 여론 안 좋아지니까 그때 가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이 기자들하고 줄줄이 다 인터뷰하고 언론하고 인터뷰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국가안보실 회의 때 그 안건은 보고도 안 됐고 우리 대통령님은 경로하시는 대통령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경로를 본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 술친구라서 그런가? 너무 많이 경로를 당해가지고 익숙해졌나 봐요. 그래서 웬만한 경로는 경로로 안 느껴지나 봅니다. 저 XX 잘라 이런 거는 경로가 아닌가 보지? 네, 그냥 그건 일상적인 어떠한 대화이다. 그래, 그것도 말이 되겠다. 김태우 정도면 그런 생각할 수 있겠다. 주기적으로 대통령하고 찐하게 술 한 잔씩 하는 사이라는 얘기가 너무 파다하게 돈 사람인데 덩치도 비슷하잖아 사실. 하여튼 이건 저희가 굳이 다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의 너무너무 황당한 얘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당혹스럽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똑같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그 번호 있잖아요. 전화번호. 800-7070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하다고 어제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질의를 한 겁니까?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걸 왜 궁금한지를 좀 어느 정도 풀어준 신문이 있어요. 경향신문 3면입니다. 난 3면 기사 읽으면서 기사 잘 썼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7월 31일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유선번호 02로 시작하는 800-7070이 누구 자리 번호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대통령실 유선번호는 국가 기밀이다 라면서 거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공방의 시작은 추미애 의원이 이 번호가 누구 번호인지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청해 달라고 박찬대 운영위원장한테 요구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추 의원이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 도중에 대통령이 갑자기 경로를 하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결하라라고 했다고 한다. 수사 외압 의혹의 진원지에 대해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도 해당 번호로 전화가 간 뒤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김태호 1차장은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디 번호인지 묻는 고 의원의 추궁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비서실 번호는 4로 시작한다 라고 했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처음 보는 번호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외부 확인 불가한 기밀 사안이다. 이 회의를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아마 시청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민정 의원이 이어서 질문을 또 했는데 하급자가 장관에게 전하는 일은 없다.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이 아니라고 했고 정책실장이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 그러면 남는 건 대통령과 부속실장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전화를 건 시점하고 요 전화번호가 왜 중요한지를 김인하 평론가가 쏙쏙 귀에 들어오게 이해할 수 있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전화를 받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태도를 바꾼 거지 않습니까? 원래 이첩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 결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훈 대령이 그 결정에 따라서 이첩을 강행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로 7월 31일 날 이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도 하고 요럴 예정이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8월 2일 날 사건을 이첩하는 당일 날 대통령이 자기가 검사 때부터 쓰던 휴대전화로 우즈벡에 가 있는 이종섭 장관한테 막 전화를 하고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한 번 전화통화 실패했고 그 다음에 막 공직기관 비서관실 안보실 막 와르르르 움직여가지고 결국 갔던 거 빼앗아 가지고 왔잖아요. 경무경찰청에 있는 거. 그 상황에 대한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통화는 많이 나왔는데 그 전에 나왔던 거는 대통령이 개인 전화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였는데 7월 31일 날 전화가 갔다고 하는 건 대통령실 전화번호였단 말이에요. 유선 전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했는지 뭐 누가 했는지 몰랐던 상황이야. 그걸 야권에서 집중적으로 캐물은 거잖아요. 그 김성환 평론가님이 설명할 거 왜 저 시킵니까? 그러니까 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윤건영 야단치는 의원이 거야 지금? 윤건영 의원이 오늘 MBC 라디오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질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윤건영 의원의 말을 빌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전화를 받고선 이종섭 전 장관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박병원 대령이 그냥 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이첩을 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장관이 사인했잖아.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쭉 가면 되는 건데 이 용산에서 안보실 회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전화번호로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가 왔고 이종섭 장관이 이 전화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이 쭉 완전히 뒤집히는 상황으로 쭉 간 거예요. 사인한 거 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화를 누가 한 거냐에 대해서 야당이 알고 싶은데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질의를 했다. 안보실장 번호나 안보실장 번호냐 했더니 안보실장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특정하게 쓰는 숫자가 있다. 그 숫자는 밝히지 못하지만 있다라고 했고 비서실장한테도 물어봤다. 비서실장도 아니라고 했다. 처음 보는 번호라고 했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이 7070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국방부 장관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국방부 장관은 장관이지 않느냐. 예.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청와대 아니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관급이어야 된다. 근데 비서실장이 아니라고 했고 안보실장도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 남은 사람은 누구냐? 대통령밖에 없다. 아니면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 아주 가까운 측근들, 즉 부속 비서관이라든지 부속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는 진행자인 이 김종배 평론가님이 그러고 보니까 부속 비서관이 자꾸 등장한다. 이 31일 날 대통령의 경로가 있는 날 부속 비서관이 용산 대통령실 내의 국방비서관한테 이 전화를 하지 않았느냐? 임기훈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하러 부속실장이 전화를 해? 그렇죠. 그랬더니 윤건영 의원이 또 맞다. 이 경로가 있는 날 부속비서관이 국방비서관한테 그렇게 전화를 한다. 그래서 부속비서관은 대통령의 입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심스럽다라고 여기서 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즉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같은 장관급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되는데 용산에서 장관급인 비서실장, 안보실장은 내 전화번호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움직일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거나 대통령의 명을 직접적으로 받는 최측근이거나 문고리 그렇죠. 부속실장. 그렇죠. 그걸 의심해서 질의를 한 것이다. 근데 그 번호를 확인 안 해줬잖아. 북한이 그렇죠. 보고 있다며. 그래서 보안 상황이라고 얘기했고. 그렇죠. 이 전화번호가 그래서 누구 겁니까라고 그랬더니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거는 확인해 줄 수가 없고 지금 이 운영위 회의를 북한도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북한도 보고 있다고 해서 황당해진 고민정 의원 등이 강유정 의원, 고민정 의원 등이 이게 번호가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다른 번호들은.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 명함에도 써 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그랬잖아. 내가 명함관리서비스 검색해보니까 대통령실 사람은 만났더니 거기에 다 자기 번호 다 적어놓던데. 네. 그 강유정 의원은 심지어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실 저 번호를 알려줍니다. 근본 보안입니까 그게? 이렇게 얘기하죠. 대통령 직통 유선 전화번호는 공개를 안 하겠지 설마.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래서 숨기는 거냐라는 의심이 있는 가운데 또 고민정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니까는 용산에서 이 번호를 일종의 이제 이 번호는 어떤 번호를 누구한테 배정할지는 그건 내선 번호 배정하는 거잖아요. 이 번호를 한번 다 갈아엎었다는데 그러면 증거인멸인 거 아니냐? 그랬더니 총무비서관이 나와서 아예 그렇게 하는 건 수시로 또 다 바꿉니다. 비서실 인원 사무실이 늘었다 줄었다 하고 그때마다 전화기를 설치하고 철거한다. 그러면 그때마다 번호가 바뀌는 거니 우리도 잘 아물랑 우리도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모르겠어. 그 번호 지금 다 둘러 엎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 번호 없을 거야 이미. 그럼 그 번호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번호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 번호 이전에 쓰던 사람 누군지 공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국가 기밀 사안인데요. 북한도 보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그 짓을 하고 있다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그지 같은 동안에 짓을 한다, 진짜. 네? 이렇게 분노하는 동안에 김옥일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아침에 네, 9시가 딱 되니까 그냥 네, 딱 사퇴하시는구나. 네, 출근길에 그냥 사퇴해버렸나 봐요. 네. 조선일보 예상이 딱 맞았구나. 그 예상이 아니라 뭐 그냥 네, 다 진실을 고위 보도한 관계자. 거죠. 네, 진실을 보도한 것이다. 예상이 아니라 우리 아까 준비했던 조선일보 일명 그냥 이참에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으세요? 나중에 아꼈다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저 왼쪽 하단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오늘 자진 사퇴 기사를 조선일보만 보도를 했었어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제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2일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부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김 위원장 의사를 존중할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조선일보한테만 쓱 흘려준 거죠. 사퇴할 거야. 이렇게. 뭐 기정사실이었죠. 뭐 사실 중앙일보도 기사 끝에 보면은 짧게 네. 써 있긴 합니다. 이 네. 방통위원장이 사퇴한답디다. 그리고 네. 사실 어제 언론들도 사퇴할 거야 이렇게 많이 보도하긴 했는데 네. 일면에 저렇게 자신감 있게 딱딱 사퇴합니다. 확실한 사람한테 들었다는 얘기지. 그렇죠. 더군다나 고위 관계자 최소 수석급 이상한테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쁜 조선일보한테만 요 소식을 이렇게 싹 흘려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결국은 이제 방통위원장 직무정지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여권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 후임 방통위원장을 또 지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후임 방통위원장 내정한다는 얘기도 같이 기사에 적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부위원장 체제 내에서는 결국 이제 쟁점이 된 게 공영방송 이사 임기가 8월 중순 전에 끝나는 거잖아요. 특히 MBC 박문진 이사 임기가 야권에서 임명했던 사람들의 임기가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임명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사장을 교체할 수 있게 되잖아요. MBC를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시기가 그러면 달라질까 생각을 했더니 지금 최대한 이 시기를 당겨놓고 김홍일 위원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원래 예정이 없던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공모 절차에 착수했잖아요. 그럼 14일 정도면 공모 절차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새로운 방통위원장 내정하고 인사청문회 거치고 그렇게 하면은 8월 12일인가요? 그때 임기 끝나는 시기에 그냥 이미 내부적으로 다 얘기가 되고 난 다음에 다 걸러내고 딱 들고 있다가 새 방통위원장 임명되자마자 야권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그냥 대통령 임명 강행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도 이전하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똑같아. 그렇죠. 그리고 아마 방송이나 통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또 오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 이사 선임하는 거 딱 마무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방문진에서 알아서 MBC 사장을 날려버리든지 할 것인데 근데 지금 슬슬 나오는 얘기는 벌써 MBC가 야 이렇게 잘못을 많이 했다. 방심위에서 이렇게 많이 제재를 당하고. 그렇지. 그 사장 네. 책임져. 그런 다음에 그렇죠. 사장 확 잘라버릴 거야 네. 아마. 그렇죠. 해임 절차에 들어갈 거예요. 방심위 제재를 누가 했는지, 누가 이렇게 방심위에서 제재를 잘했는지 이 정권에서 상을 줘야겠죠. 그러면. 어제 제가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걸 다 찾아봤어요. 찾아봐서 의결이 어떻게 되도록 돼 있지? 라는 게 궁금했거든요. 어제 좀 분했어요. 방송에 제가 나가서 출연해서 이 문제에 쟁점이 붙었는데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었는데 설명을 못해서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내심 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가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여권에서 얘기하는 게 이 법률안에 보면 13조에 있어요. 회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회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2명을 둔 거예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대통령 임명한 사람만 두고 야권 추천 인사나 나머지 3명은 임명을 아예 안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합의제 기구를 독임제 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밑에 이 2항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 왜 이걸 주목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은 어느 기구든 간에 예를 들면 대의원 대회든 중앙위원회든 예를 들면은 다수가 있는 회의체라고 하면은
가령 전체 예를 들면 제적위원회 예를 들면 30%가 회의를 요구하면 의장은 그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 정족수가 그러니까 정원, 그러니까 성원 보고를 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렇게 예를 들면은 정원의 30%가 회의를 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근데 소집하는 건 다른 거니까. 근데 소집을 했는데 반도 안 왔어요. 반도 안 왔다. 그럼 회의가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국회에 그러잖아요. 제적의원 얼마, 그리고 출석의원 얼마, 출석의원의 과반수 이런 식으로 따지잖아. 그렇죠. 그리고 요게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회의 정족수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뭐 과반에 미달해도 성원이 되는 회의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어떠한 그런 결정을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정원의 30%가 요구해서 소집된 회의니까 의결 정족수도 그 30%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그거는 안 맞는 얘기죠. 의결 정족수가 과반이면 과반에 맞게 결정을 해야죠.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이건 아주 1차원적인 얘기인데 이거를 두 명이서 할 수 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아주 저는 아니 근데 방송에서 보수 인사들은 이 2명 이상의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열 수 있으니까 2명을 둬도 된다. 평생 이렇게 우기고 있잖아. 평생 근데 회의라는 거를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야 이 법이 명확하려면 제적위원이 아니라 제석위원이라고 해야 해요. 제석위원의 과반이라고 해도 어이가 없지. 2명이 참석해서 제석위원회 과반이니까 한 명이 찬석해도 의결이 된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웃기는 거지만 여권에서는 그 윗줄에 있는 1항만 얘기하는 거예요. 2항은 제적위원회 과반수 찬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5개 법무법인에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자문을 구했더니 거기서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3명은 최소한 찬성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제적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과거 이제 운동권으로서 회의를 많이 열어보기도 하고 해본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동권 얘기까지 해요. 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2명이 회의 요구하면 회의를 소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회의 소집권은 위원장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음번에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무찔러 주십시오. 저는 방송에 못 나가니까 퇴출돼가지고 위원장이 나도 소집을 다 퇴출되고 지금 남은 거 하나 간 거야. 위원장이 소집을 하잖아요. 네. 근데 방통위원장이 예를 들면은 회의를 중요한 안건을 다뤄야 되는데 소집을 안 합니다. 회의를 소집을 안 하고 들어 넣어버려요. 그렇죠. 침대 축구를 해버려요. 소집을 해야 되는데 그 상임위원들은 왜 소집을 안 해요? 방통위원장이 멱살을 잡고 흔들지만 방통위원장이 내가 안 한다는데 왜 그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를 열어주세요라고 요구를 2명이서 회의를 열어주세요라고 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뜻에 불과한 것이다. 방통위원장 침대 축구 방어용 조항이다. 뽕뿌미님이 오호 운동권이었구나 김민하 평론가님 이렇게 글 올려. 운동권 출신이죠. 네. 너무 자랑스럽게 자랑할 만하지. 자랑이고 뭐 너무 이제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을 하시니까. 맞아요. 그래서요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22조 3항에 심의위원회 9명으로 돼 있거든요.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법률안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이거에. 거기에 그러니까 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이면은 9명이니까 최소 5명 이상이 출석해야 되거든. 그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석이라고 하면 최소한 3명은 동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과반수 출석과 거기에 과반수가 되려면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돼 있으면 되는데 이걸 조금 덜 규정한 거는 뭐냐면 위원이 5명일 뿐인데다가 애초에 그러니까 방통위원회 설립 취지가 다 그렇다고 공감이 다 돼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걸 깰 생각을 못 했던 거야. 근데 회의 성원 요건 2명 이상의 위원 이 조항을 가지고 이딴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건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그동안에 2명이 채 있을 때 의결한 거는 다 전부 불법이란 얘기야. 이거 가지고 가면 돼. 법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문제야. 이게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기구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탄핵 굉장히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저는 나중에 탄핵안 발의하면 오늘 뭐 어제 80만 훨씬 넘어섰고 3시간 40분을 기다려야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저 서버 늘려주면 안 되나 좀? 국회는? 그래서 국회 사무총장이 뭐 서버 늘린다고 뭐 얘기도 하고 뭐 한다고 합니다. 네. 아 우원식 의장은 뭐 하는 거야 대체? 뭐 빨리 팍팍 좀 빨리 늘어줘야 될 거 아니야? 늘린다고 얘기는 하는데 또 뭐 여러 가지 얘기하겠죠. 아이. 비용과 예산 뭐 이런 얘기도 할 것이고. 근데 오늘 큰일 났다. 9시 11분인데 우리 이거밖에 얘기 못했다. 이제 좀 그래서 지금 방통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뭐 잠깐 방통 얘기까지 이따 하고 갑시다 그냥.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방통위원장이 어쨌든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퇴를 했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오늘 탄핵소추안 보고하고 그렇지 보고하면은 내일쯤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 본회의에서. 그 사퇴해버리면 이제 대통령이 아마 사퇴 그러십시오 할 것인데 이제 사퇴해버리면 이제 탄핵이 가능한 것이냐. 네. 탄핵이 가능하지 않겠죠 이제. 네, 그렇죠. 네. 또 아예 원인 자체가 소멸돼 버렸잖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오늘 이제 경향신문을 보니까 네. 뭐 다른 언론에도 다 나왔는데요. 그걸로 그냥 끝내지 않을 기세예요. 그렇죠.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퇴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130조 1항에 의거한 탄핵 사건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다. 네. 국회법에 보면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퇴를 해도 법사위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뭔가를 조사를 하고 다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해야 돼. 이렇게까지라도 해야 돼. 이게 뭐 하는 거야? 국정 운영을 지금 애들 장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뭐 반장 뽑는 거야? 뭐 반장도 반장이야 뽑지만. 아니 반장도 이런 식으로 처신하면 선생님한테 혼나죠. 반장이 학우들이 뭐라고 이제 하는데 반장이 그 상황을 명확하게 예를 들면 정리하지 않고 안 해 이러고 그만두고 새 반장 뽑자 그러고 네. 네? 선생님이 한 번은 그러자고 했는데 또 뒤이어서 온 반장이 또 학우들이 또 이렇게 문제가 있다 당신이 하는 건 이랬는데 반장이 또 안 해 그리고 또 새로운 반장을 뽑자 이러면은 선생님이 얘들아 일로 와봐 이렇게 하지. 얘들아 선생님하고 반장 둘이서 뽑는 거야. 다음번 반장을 선생님하고 반장 둘이서.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얘기 나온 김에 중간 훌쩍 건너뛰고요. 우리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최상면 특검법 이건 지금 처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민주당 그냥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대정부 경향신문 그 기사에도 나오는데요.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있는 거잖아요. 외교 안보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교 국방 안보 이렇게 넘어가지 않나 싶은데 오늘 이거 하고 그다음에 내일 모레까지 있잖아요. 근데 대정부 질문 이후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표결을 추진할 수 있다. 근데 그러려면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이 완전히 사흘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표결에 들어가려면 오늘 대정부 질문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이거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이 방망이 두드리고 자 표결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마 퇴장하겠지 집단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170석이잖아요.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아니겠어요? 필리버스터 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실시되면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이후 24시간 후에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야당 표만으로 종결이 가능하지만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에는 4일까지 다수의 법안을 처리하는 게 불가능해질 수 있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온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법안 상정할 때마다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때마다 방송사법 처리할 때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 그때마다 필리버스터 한다 그러고 응. 종결 동의하고 24시간 후에 뭐 토론 종결하고 이렇게 가면 이게 4일까지 되겠느냐? 이 회기가 4일까지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최상목 문제가 제일 어차피 지금 방통위원장이 사실 방송사법 통과하는 거는 시간을 조금 늦춰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통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그냥 그 이사교체 작업들이 다 들어가 버리면서 속도를 내버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라도 방통위원장을 빨리 탄핵 추진을 했던 측면이 있는데 일단 사퇴를 해서 차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좀 뒤로 밀어놓고 일단 최상병 특검법 문제, 최혜병 특검부터 먼저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대정부 질문 끝나는 마지막 날 그때 그냥 표결 들어갈 수 있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우선순위는 그러니까 최상병 네. 특검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7월 19일이 최상병 사망 일주기니까 7월 19일 이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표결 절차가 끝날 수 있으려면은 요 하루 이틀 사이에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 절차로 갈 것이다. 국회가.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다 처리한다는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돼서는. 네, 맞아요.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무슨 뭐 한동훈 표 특검 얘기도 있고 해서 재의결 시점을 뭐 늦추거나 뭐 이런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빨리 한다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네, 맞습니다. 다 넘어가기는 너무 아까워서 지금 명품백 문제도 우리 얘기를 하죠.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 사설도 저희가 준비하기는 했는데요. 사설 제목만 보여드려도 구독자분들께서 어떤 내용인지 그냥 눈치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거부터 저희가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 사설부터 보여주십시오. 사설 제목이 최상병 사건 본질은 박정훈 항명이라는 대통령실 이거예요. 거의 사설 내용에 대체적으로 얼토당토하는 거다. 대통령실의 설명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민심과 괴리된 상황인식이 국민적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이렇게 사설에서 쓰고 있고요. 경향신문 사설도 보여주십시오. 최상병 사건을 박정훈 항명 규정한 대통령실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 결과가 왜 석연치 않게 바뀌었는지, 박정훈 수사단장에겐 왜 항명죄 올가미를 씌웠는지, 국가기록 회수에 대통령실이 왜 그리 깊이 개입해야 했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한다. 이런 근본적 의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무엇을 감추려 항명을 강변하는 것인지 묻게 된다. 총선 심판을 받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대통령실의 불통과 독선이 개탄스럽다. 800-7070 번호 공개 요청엔 기밀 사안이라고 거부하고 그리고 그 김건희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또 뒤에 저희가 전해드리겠지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 실망스럽다 이렇게 사설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 말씀드렸으니까요. 명품백 얘기만이라도 간단하게 얘기하고 가죠. 지금 명품백 문제도 쟁점이 됐는데 동아일보 오면 보여주십시오. 정진석 명품백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보관 야당 기록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명품백 자기가 보긴 봤어? 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진석 실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럼 명품백 어떻게 됐냐 물어본 거에 대해서 네. 현재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에 보관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지 여부는 판단이 안 됐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동안에.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진석 실장이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이것을 받은 이후에 기록물로 판단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었는데 그 전에 일종의 사건화가 된 것이다. 그래서 아직 그 판단할 때가 안 돼가지고 아직은 결정을 못한 상황인데 그런데 절차적으로는 공식적으로 결정을 못한 상황인데 사건화가 돼서 미리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다. 기록물로 하기로 한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이건 말하는 인간들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 달라지냐. 그랬더니 청와대에 근무해 본 일이 있는 윤건영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받은 선물은 매 8월 31일에 대통령 기록관으로 목록을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법 위반 아니냐. 8월 31일에 목록을 이미 작년에 보고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거기 안 들어있지 않냐.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이 제가 대통령실에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인지가 안 됐습니다. 그냥 이러고 넘어갔고 홍철호 대통령 정무석은 명품백 소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 대목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에 윤건영 의원이 MBC 라디오에 나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윤건영 의원이 설명을 또 했어요. 윤건영 의원이
그러니까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겨지는 거 아니냐 물어봤는데 윤건영 의원이 아니다. 기록관으로 옮겨지는 거는 차후의 문제다. 현행법에는 대통령이 받은 선물, 국가 정상으로부터 공신력 있게 받은 보존 가치가 높은 선물들은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개수를 신고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명품백을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가 2022년 9월인가 그쯤에 받았을 텐데 그러면 맞아요. 2023년 8월 31일까지는 신고가 돼야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기록물법 10조 시행령 4조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이 이 예를 들면 받은 선물 목록에 대해서 이번에도 신고를 했는데 이 기간 내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받은 선물이 126개라고 신고를 했는데 여기에도 신고가 안 돼 있다. 이 명품백은.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에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청탁금지법을 보면 배우자가 뭔가를 받았을 경우에 배우자가 되는 공직자가 이 공직자가 소속 기관장한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지 않느냐.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된 거라면은 서면 신고를 한 것으로 가름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명품백이 이 기록물로 신고가 안 돼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게 아니란 얘기 아니냐? 윤 대통령은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야.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돼 있는 것이다. 선물 대장에 기록돼 있지도 않고 기록관으로 대통령 내외가 받은 선물의 개수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개수 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그러면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 윤건영 의원이 당연하다. 그래서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제 자기가 질의했던 내용이 뭐냐면 받을 때는 뇌물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되니까 기록물로 내용을 바꾼 거 아니냐 지금. 그래서 그 지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받았다고 하는 거 뭐 스탠드도 있고 향수도 있고 양주도 있다며. 그리고 책도 있는데 책은 또 버렸고. 뭐야? 자기들 멋대로 그냥 기록물이든 아니든 판단하겠다는 거고 나중에 가서 우야부야하면서 이거 글쎄요. 기록관에서 그거 명품백을 이관 받아줄지는 모르겠으나 임기 내내 이딴 식으로 버티다가 임기 끝나고 나면 모르겠는데 어디 갔는지 명품백이 사라져버렸네? 왜 중간에 없어졌을까? 그럴 거야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럼 오히려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통령님 나는 대통령은 잘 몰라. 참모 어디 갔어? 이 직원이 이사하다가 이삿짐 어디다 빠뜨려 놓고 잃어버렸다 그럴 거야.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사옵니다. 새 걸로 사옵니다. 그건 안 돼. 시리얼 번호가 있어서 안 돼. 근데 뭐 시리얼 번호를 또 뭐 잘 갖고 있나요? 뭐 최종 아니 명품은 이렇게 찍어놓은 그거 금방 확인돼요. 추적할 수 있어. 그 정도 간격은 짝퉁은 안 돼. 짝퉁으로 줬다 애초에 그렇게 주장합니다. 짝퉁으로 줬다. 받았을 때 짝퉁이었다. 아니 거기 그 서울신문의 이명재 기자가 자기가 직접 샀다 그래가지고 다 갖고 있잖아 그거. 어디서 샀는지가 거기서 입증이 되는데. 그건 조작이다. 너 나한테 열받게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이 정권에서는 별일이 다 일어나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저기가 있잖아요. 또 어제 얘기한 것 중에 김진표 의장이 김진표 의장 얘기도 했잖아요. 회고록에 쓴 게 사실이냐 아니냐 가지고 붙었는데 대부분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도훈 홍보석이 대통령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정리했다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 들으려고 굉장히 고생했더라. 네. 근데 요 얘기가 그냥 기사 한 줄로 보면은 명확하게 뭐 대통령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 한겨레 오면 기사를 보면은요 이걸 읽어드릴게요. 이게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홍보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 현안 질의에서 김진표 전 의장이 공개한 발언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윤 대통령은 당시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제기된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그래서 이 엉뚱한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동문서답한 거지. 엉뚱한 답변에 대해서 이제 이소영 의원이 대통령실이 지난 27일 김진표 전 의장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왜곡이냐고 묻자 이도훈석은 김진표 전 의장이 취한 태도를 보면 뭐가 왜곡인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면서 즉답을 피했다라는 거고요. 네. 이어서 이소영 의원이 뭐가 왜곡이냐? 윤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냐 안 했냐?
그 몇 차례 더 압박하자. 네. 그제야 이도훈 수석은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답을 했다. 이수석은 예전에 같이 방송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어. 굉장히 힘들었어. 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근데 원래 저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서울신문 기자였고 그쵸. 그 기자였을 때 스토리도 내가 다 너무 잘 알아. 그리고 방송에 나오기 시작했고 방송에 처음으로 불러낸 사람도 저랑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맥이 멀쩡했어. 대단하십니다, 인맥이. 그래서 반기문한테 갔다가 거기서 낙동강 오리알 됐더니 그 다음에 사람 눈에서 막 광기가 막 푹 나오더라고. 그러다가 권력에 막 줄을 쫙쫙쫙쫙 서면서 가더니 갑자기 윤캠프로 싹 가가지고 사람이 눈이 더 확 돌더라고. 그게 저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 답변 태도를 볼 때 명확하게 용산에서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방침을 갖고 나왔다기보다는 제가 볼 땐 이도훈 수석이 그래 방치 뭐. 근데 왜 나서 자기가 다른 사람이 대답하는데 제가 가서 얘기할게요. 그러고 나섰다며. 이도훈 수석이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수석 대통령이 못 믿는 거야. 저 이번에 방어를- 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렇죠.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잘 방어를 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그래서 기회 아니하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둘 중에 어느 거냐?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나중에 거짓말이 되든 말든 그건 내가 책임지고 가야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는 거거든요. 어제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계속 생방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그거 아니면 홍보석이 나서가지고 그래 나댈 이유가 없어. 그래서 그랬다면 아마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유, 이도훈 진짜. 수석이 안 했습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나 저렇게 얘기하러 시킨 적 없어. 나는 난 모르는 일이야. 난 모르는 일이야. 나는 저거 이도훈이 한 거지 나는 안 하냐. 얼굴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죠. 응. 아 나는 뭐 시킨 적 없어. 내가 아니야. 확인해 준 적은 없는데 뭐 이도훈 수석이 알아서 대응한 거니까 뭐 모른다 난. 나중에 네가 책임져. 그렇죠. 근데 홍보수석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소통이 어떻게 될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거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이나 그 항명죄 원래 지금 이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하는 의혹인데 이건 항명 사건이야. 정리해 버렸어. 대통령의 인식이 그렇다고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경북경찰청 죽었다. 지금 큰일 났다. 거긴 수사 결과 이거 쓰다가 다 둘러엎었다. A4 전부 다. 이걸 버젓이 이렇게 떠들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보수신문이 예전 같았으면은 아마 일면에다가 수사 가이드라인 줬다고 아주 난리 쳤을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했거든. 전부 다. 입도 뻥끗 안 했어. 입도 뻥끗. 이게 이 애완견들의 특성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나 요즘에 화만 늘어난다. 큰일 났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 면직안에 대해서 제가했습니다. 네. 기다렸구나 아침에. 네, 야 기다리고 있을게. 빨리 너 사표. 야 출근길 빨리 9시까지 정시 출근 딱 하고 9시 한 조금 넘어서 하면은 그래도 한 10분 만에 제가 하면은 모양 빠지잖아요. 한 30분 정도 텀 두고 제가 하시죠. 그렇게 했네. 제가 했답니다. 윤석열 탄핵도 우리가 제가 해드립시다. 아까 우리가 왜 위법했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법의 구체적인 조항까지 말씀드리면서 대통령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그 사표 낸다고 하면 그냐로 제가 하고 또 다른 방통위원장 임명하고 똑같은 체제로 또 운영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난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봐요. 헌재로 끌고 가면 된다고 봐요.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소통을 잘 하시는 홍보수석이 계시는 상황인데 우리 정무장관도 부활하신다네. 야당하고 소통을 하신다고요? 경향신문 1면 보여주십시오. 자, 정부 여서야대 국회 소통할 정무장관 부활 추진 이렇게 됐는데 정부가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정무장관직을 넣었어요. 거기 안에다가. 그렇죠. 원래 이 내용은 사실 정부조직 개편 방안 내놓은 걸 보면은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든다. 뭐 이런 맞아요. 것도 있고 네. 뭐 등등이 있는데
뭐 인구 전략 기획부도 뭐 오늘 신문에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많고 진짜 할 말이 네. 많은데 그것까지 다 하면은 우리 인사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정무장관직을 신설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국회와의 소통을 늘려가지고 뭐 이래저래 좋은 효과를 많이 거두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경우에는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결국은 정무장관직 신설 포함해가지고 지금 정부 이 조직 개편안 처리하려면은 결국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야당 입장이 중요할 텐데 예. 민주당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임명해놓은 정무수석도 제 역할을 못하는데 정무장관직 신설하는 거는 곱게 보이지 않고 또 군부독재 시절의 유산인 정무장관직을 지금 도입하는 거 용납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행안위 이 소관이거든요. 그렇죠. 윤건영 의원이 여기 간사입니다.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당에 대한 생각이 안 바뀌는데 정무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장관 자리 하나 늘려주는 거고 이슈를 분산시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 한겨레 기사에 보면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협조할 방침이다. 이렇게는 돼 있어요. 네. 이건 두고 봐야 되겠고 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은 여당 내에서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한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정무장관을 굳이 또 만들겠다고 하는 건 챙길 사람이 있어서 자리를 만들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자원외교부터 정무장관까지 MB정부랑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줄까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국회와의 소통은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 얘기가 또 재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SNS에 이렇게 썼대요. 국회와 소통하려면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되지 굳이 장관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적고 반드시 개혁신당이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죠.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재편하겠다는 약속은 언제 지키실 거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번에 정부가 내는 거에는 여성가족부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 아니야? 여성가족부가 그대로 있답니다. 네. 야. 뭐지? 야. 그렇게 여성가족부 넣으면은 자기가 부처 이름을 좀 시키지면 안 되냐? 인구전략기획부인가? 모르겠습니다. 내 화만 늘어난다 진짜. 하여튼 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들고 나오면 정부조직법 개편안 전체 안 돼, 못해 이렇게 할까봐 겁이 났던 모양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동아일보 사설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왜 이 지금 정무장관 신설하겠다고 하는 게 왜 문제가 있는지 앞서 쭉 말씀하셨지만 그 거기다가 좀 덧붙여서 얘기하고 오늘 마쳐야겠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얼마나 소통이라는 게 자기들끼리만 소통을 얘기하는지 국민들한테 얼마나 피부로 안 와닿는 소통이란 말인지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앞서 우리가 엉뚱한 소리 조금 해가지고 너무 많이 길어졌어요. 저 동아일보 사설이요. 정무수석에다 정무장관까지 문제는 자리가 아닌데 이게 사설 제목이에요. 국회와 정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야당하고 소통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인데 정무장관은 뭐 역대 정부에 어땠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단락이 나와요. 대통령실에는 재선 의원을 지낸 홍철호 정무수석 비서관이 있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오선 의원 출신이다.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한 참모들이 이미 여러 포진에 있는 만큼 야당과 폭넓게 접촉하려면 이들을 활용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굳이 정무장관을 만들겠다고 대통령과 야당이 대화하고 협력하는 데 있어 만들겠다면 대통령과 야당이 대화하고 협력하는 데 있어 정무수석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단지 예산과 인력을 들여 내각의 장관 자리 하나 만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협치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다. 약간 야당 의원들 지적하고 똑같아요. 현실적으로 거대 야당의 협력 없이는 4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어려운 윤 대통령으로선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절실하다. 근데 뭐 4월에 총선 참패 직후에 이재명 대표 회담 가진 것 외에는 별다른 야당과의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여당 초선 당선자들과의 만남에서 대통령 거부권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는 얘기까지 있다. 힘 대 힘으로 야당과 대결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윤 대통령이 먼저 달라지지 않는다면 어떤 자리를 만들더라도 옥상옥이 될 뿐이고 정치의 복원은 유한할 것이다. 이게 동아일보 사설 내용입니다. 시민사회 수석실 만들 때에도 국민과의 소통을 얘기했고요. 민정수석실 만들 때도, 민정수석 자리 만들 때도 현장의 국민과 소통하겠다 그랬고, 어제 야당과의 소통도 얘기했지만 현장 국민 소통이라는 표현이 대통령실 발표에 또 들어가 있었어요. 정무장관 만드는 데에도. 그놈의 소통은 뭐 맨날 소통한다고 하는데 소통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리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이게 글쎄요. 뭐 불출마한 중진 의원이 가지 않을까요? 정무장관을 만들어주면. 그럴 수도 있지. 벌써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런 자리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 당을 위해서, 정권을 위해서 희생한, 불출마를 멋있게 한 중진 의원, 아마도 영남권에 그러한 분이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예감이. 네. 불안한 예감이 아니라 실제일 거예요. 맞는 얘기일 거예요. 저희가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벌써 9시 36분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3,200분 정도가 지금 시청해주고 계시는데요. 오우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메이님 내 편과만 소통이죠. 아니면 배제하기. 이렇게도 글을 올려주시기도 하셨어요. 소통? 장재원이면 이 얘기도 올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늘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저희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한테 많이 소개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끝날 시간에 우리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좀 이따 또 말씀드리고요. 인터넷 광고를 저희가 멘트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때 비교원입니다. 365일 연중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우리 김인하 평론가가 이거 하면 훨씬 더 광고가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내일 해야 돼요. 오늘 하는 건데. 그 많은 관심 좌측 하단에,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 좌측 하단에 지금 있었잖아요. 그런가요? 네. 좌측 하단에 여기? 네, 뭐 여기쯤에 어디 있었어요. 있었는데 화살표 코 서경석 씨가 광고하는 인터넷 비교원. 네. 네. 방금 뭐 있었던 것 같아서. 네. 그래요. 역시 김인하 평론가는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하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화살표 알겠습니다. 코를 기억해 주십시오. 야, 우리 살려주십시오.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까지 합니다. 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저희가 어김없이 이 시간에 찾아와서 구독자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민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